2025년 11월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전쟁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쇼어링 정책은 미국 기업들에게 중국 공장 철수를 강력히 압박하고 있죠. 로이터 통신은 연일 미국 테크 기업들의 중국 사업 축소를 보도하고 있고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10년 경력의 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애플의 협력사에서 일하던 공급망 엔지니어였죠. 오늘은 데이비드가 절망 속에서 찾아낸 희망,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실리콘밸리의 11월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날 아침 평소처럼 회사 건물에 들어섰지만 뭔가 달랐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동료들의 표정이 어두웠고 로비의 화면에는 끊임없이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미국 기업들의 중국 사업 축소 가속이라는 헤드라인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데이비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그 뉴스 속에 자신이 다니는 회사 이름이 있었거든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데스크에 앉자마자 모니터에 메시지 하나가 떴습니다. 전 직원 긴급회의 공지였어요. 데이비드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하나둘씩 모니터를 바라보며 얼어붙은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들 모두 같은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복도에는 긴장감이 흘렀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번 회의가 단순한 회의가 아니라는 걸요. 오전 10시 대회의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자리를 채웠고 앞쪽 스크린에는 최고 경영자의 얼굴이 화상으로 떠올랐어요.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죠. 최고 경영자가 입을 열었어요. 현재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회사는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따라 중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고 어딘가 떨리는 듯 했어요. 회의실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것 같았어요. 중국 사업 철수. 그 한 문장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는 지난 10년 동안 중국 공급망 관리를 담당해왔거든요. 중국 공장들과의 협력, 품질 관리, 물류 조정, 그 모든 것이 그의 일이었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회의실 안의 동료들은 서로 눈을 피했어요. 누구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스크린 위의 지도가 바뀌었습니다. 푸른색으로 표시되어 있던 중국 지역이 서서히 회색으로 변해갔어요. 데이비드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지도 속의 중국이 회색으로 변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수백 개의 반도체 생산 라인, 수천 명의 중국 공장 직원들, 그리고 자신이 담당하던 모든 프로젝트들이 한순간에 멈춰버린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데이비드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지만 화면 속 파일들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수년간 작성했던 설계 문서들, 공장 관리 매뉴얼, 품질 체크리스트,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쓸모 없어진 걸까요? 데이비드는 천천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책상 위에 놓인 커피 잔에는 식어버린 커피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석양이 유리창에 비치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풍경이 오늘은 그저 쓸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이게 끝인가? 데이비드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10년의 커리어가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밤이 깊어지고 사무실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하나둘 불이 꺼지고 동료들이 떠났습니다. 누구도 인사를 나누지 않았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데이비드는 마지막까지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보이는 빌딩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 건물 옥상에는 낯선 로고가 걸려 있었죠. 태극기 모양의 삼성 로고였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그 건물을 한 번도 주의 깊게 본 적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데이비드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어쩌면 악몽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요. 하지만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어요. 사내 이메일이 터졌습니다. 인력 구조 조정 안내라는 제목의 메일이었죠. 데이비드는 떨리는 손으로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된 파일에는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록 속에 자신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그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인사부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데이비드의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어요. 인사 담당자는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건넸죠. 퇴사 처리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완료되고 개인 물품은 오늘 중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자의 말투는 기계적이었어요.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죠.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항의할 수도 부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상장, 기념품, 사진들, 그리고 수첩. 데이비드는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입사 첫날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첫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이었죠. 중국 선전 공장 품질 관리. 그때는 모든 게 새롭고 설렜습니다. 중국 출장을 가며 배웠던 것들, 공장 직원들과 나눴던 대화, 함께 해결했던 문제들. 그 모든 추억이 수첩 속에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과거일 뿐입니다. 상자에 물건을 담으며 데이비드는 동료들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울고 있었고 어떤 이는 분노에 차 있었죠. 데이비드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메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사원증을 반납하러 리셉션에 갔습니다. 경비원이 카드를 받더니 시스템에 입력했어요. 화면에는 접근 권한 해제 메시지가 떴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카드를 10년 동안 매일 목에 걸고 다녔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그저 플라스틱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건물을 나서며 데이비드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자신이 10년 동안 다녔던 회사 건물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은 자신과 무관한 곳이었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데이비드의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어요. 그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를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삼성전자 인사부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차에 앉아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협력 제안서라는 제목이었어요. 내용을 읽기 시작하자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삼성전자에서 그의 경력과 전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글로벌 반도체 사업 확장을 위해 우수한 인재를 찾고 있고 한국에 와서 함께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게 현실일까요? 방금 일자리를 잃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 새로운 기회가 날아온 겁니다. 그는 이메일을 다시 읽고 또 읽었어요. 한국 삼성전자 반도체 프로젝트.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희망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보이는 삼성 빌딩의 로고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죠. 어제만 해도 그저 풍경의 일부였던 그 건물이 오늘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불빛이 켜지는 것 같았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었죠. 데이비드는 핸드폰을 꺼내 답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이 있고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한국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 그리고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서요. 화면 속에는 놀라운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 삼성전자의 기술력,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 정신. 데이비드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어쩌면 이게 전화위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실리콘밸리에서의 10년은 끝났지만 한국에서의 새로운 10년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일주일 후 데이비드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새벽 공기가 낯설게 폐를 파고들었어요.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공항 로비는 붐볐고 한글로 된 안내판들이 사방에 가득했죠. 데이비드는 가방을 끌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삼성전자 로고가 선명하게 박힌 정장 차림의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데이비드를 보자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데이비드도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짧고 간결한 한국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느껴졌어요.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들, 네온 사인,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자동차들. 데이비드는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실리콘밸리와는 다른 하지만 똑같이 역동적인 도시였어요.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였죠.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곳곳에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놀랐어요.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로비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안내 직원이 그를 엘리베이터로 안내했어요. 2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데이비드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됐어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언어. 모든 게 낯설고 불안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유리문 너머로 실험실이 보였어요.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기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집중한 표정이었죠.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5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데이비드를 보자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당황스러웠지만 같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장 앞에 앉아있던 중년의 남자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는 팀장이라고 소개했어요. 데이비드, 한국에 온 걸 환영합니다. 그의 영어는 유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 손을 잡았어요. 단단하고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기술적인 내용보다는 신뢰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팀장은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경력을 믿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함께 가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되죠. 데이비드는 그 말의 무게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결과가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과정도 관계도 신뢰도 중요한 곳이었죠. 첫날 밤 데이비드는 회사 근처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어요. 과연 자신이 이곳에서 잘할 수 있을까?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말이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빌딩들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데이비드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함에는 미국에 있는 친구들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데이비드는 반도체 설계팀에 배치됐어요. 그의 임무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에서 중단된 반도체 프로젝트를 한국 기술로 재구성하는 거였죠. 하지만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미국의 설계 방식과 한국의 설계 방식이 달랐어요.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도 달랐고 접근 방법도 달랐습니다. 데이비드는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10년의 경험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팀 회의는 매일 저녁 6시에 열렸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때로는 밤 10시까지, 때로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계속됐습니다. 데이비드는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정시 퇴근이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일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데이비드는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해결해야 할 설계 문제가 있었거든요. 주변을 둘러보니 자신만 남은 게 아니었어요. 적어도 10명은 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작업하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그 순간 옆자리의 젊은 엔지니어가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말없는 연대였어요. 데이비드는 고맙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상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2주가 지났습니다. 데이비드는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된 기술 용어들을 외웠고 팀원들의 이름도 익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함께 식당에 가서 한식을 먹었어요. 처음엔 낯설었던 김치찌개도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팀원들은 데이비드에게 친절했어요. 그가 한국어를 못 알아들으면 천천히 다시 설명해줬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줬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여전히 난항이었습니다. 반도체 칩의 설계는 완성됐지만 테스트 단계에서 계속 실패했어요. 전력 효율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고 발열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좌절했어요. 미국에서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했는데 왜 안 되는 걸까? 팀장은 데이비드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데이비드는 해고당하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팀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데이비드, 당신은 미국 방식만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한국입니다. 우리 방식도 시도해보세요. 그 말이 데이비드의 가슴을 찔렀어요. 자신이 너무 고집스러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0년의 경험에 갇혀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실패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배우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함께 배워가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끄러웠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그날부터 데이비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 팀원들의 방식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어떻게 협력하는지. 데이비드는 배웠습니다. 자신의 지식에 한국 팀의 노하우를 더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식 설계의 장점과 한국식 공정의 강점을 결합하는 새로운 접근법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성과는 없었어요. 테스트는 계속 실패했고 데이터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팀원들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회의실의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팀을 망치고 있는 건 아닐까. 밤마다 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데이비드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서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데이터가 화면에 떠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막내 엔지니어였습니다. 27살의 젊은 청년이었죠. 그는 데이비드 옆에 앉았어요. 괜찮으세요? 그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지 않다고 자신이 팀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는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잖아요. 성공도 실패도 함께 하는 거예요. 당신 혼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 말이 데이비드의 마음을 울렸어요. 미국에서는 모든 게 개인의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어요. 팀이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는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는 새로운 설계안이 떠 있었습니다. 주말 내내 작업한 거라고 했어요. 데이비드의 아이디어와 팀의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놀라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보완되어 있었거든요. 이걸 언제 만들었냐고 물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 말에 데이비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까지 작업했습니다. 새로운 설계안을 다듬고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실패했습니다. 다시 수정하고 다시 돌렸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반복했습니다. 새벽 4시 데이비드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가락은 저렸어요.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함께 싸우는 동료가 있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팀 회의가 열렸습니다. 데이비드와 젊은 엔지니어는 주말 작업 결과를 발표했어요. 팀원들은 관심 있는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접근법, 수정된 설계, 그리고 예상 성능 개선안. 발표가 끝나자 팀장이 물었어요. 확신하십니까?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시도할 가치는 있다고 말했어요.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봅시다. 함께요. 2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설계안으로 다시 작업이 시작됐어요. 모든 팀원이 역할을 나눠 맡았습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어요.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회의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냈고 점심시간에는 팀원들과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늘었어요. 기술 용어는 물론이고 일상 대화도 조금씩 가능해졌습니다. 테스트 날이 다가왔습니다. 긴장됐어요. 지난 2달간의 노력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습니다. 테스트 센터에 모든 팀원이 모였어요. 데이비드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기계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모니터에 데이터가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1분, 2분, 3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실패였습니다. 전력 효율은 개선됐지만 여전히 목표치에 못 미쳤어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데이비드는 주먹을 쥐었어요. 분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팀장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진전이 있습니다. 전보다 30% 개선됐어요. 계속 갑시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들었어요. 팀원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누구도 포기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결연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데이비드는 숙소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이미 프로젝트는 취소됐을 겁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중단하는 게 미국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성공보다 도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었어요.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변하고 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3개월째 데이비드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아침마다 김밥으로 아침을 때웠고 퇴근길에는 편의점에서 한국 과자를 샀어요. 주말에는 팀원들과 등산을 가기도 했습니다. 언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팀원들과의 유대감이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프로젝트는 계속됐습니다. 수정하고 테스트하고 실패하고 다시 수정하는 일의 반복이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데이터는 개선됐고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성공할 거라고. 그 믿음은 혼자서 만든 게 아니었어요. 팀과 함께 만든 믿음이었습니다. 3개월 반이 지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테스트 센터, 이른 아침이었어요. 데이비드는 다른 팀원들과 함께 센터로 향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테스트 날이었어요. 지난 3달 동안 6번의 테스트를 거쳤고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조금씩 나아졌어요. 전력 효율은 목표치의 95%까지 도달했고 발열 문제도 거의 해결됐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테스트 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데이비드는 관찰실 유리창 너머로 테스트 장비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반도체 칩 하나에 지난 3달의 노력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수천 시간의 작업, 수백 번의 수정,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밤샘. 데이비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팀장이 데이비드 옆에 섰어요. 2 사람은 말없이 유리창을 바라봤습니다. 팀장의 얼굴에도 긴장이 역력했어요. 그는 이 프로젝트에 회사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게 끝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팀을 향한 그리고 데이비드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기계음이 울렸고 모니터의 데이터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전압, 전류, 온도, 효율. 모든 수치가 실시간으로 기록됐어요. 관찰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분이 지났고 2분이 지났어요. 데이비드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수치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전력 효율 수치가 목표 범위 안에 들어왔어요. 데이비드는 손을 떨었습니다. 10분, 15분. 시간이 흘렀지만 수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발열도 정상 범위였어요. 옆에 서 있던 젊은 엔지니어가 데이비드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번엔 될지도 모른다고. 30분이 지났습니다. 테스트 책임자가 최종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찰실을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순간 관찰실이 폭발했어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팀원들이 서로 껴안았고 어떤 이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데이비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해낸 거예요.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나왔어요. 팀장이 데이비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손길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 자부심 그리고 동료애. 데이비드는 고개를 들었어요. 유리창 너머의 테스트 장비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반도체 칩이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기적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팀은 즉시 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데이터를 정리하고 그래프를 만들고 결과를 분석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데이비드도 노트북 앞에 앉아 자신이 담당한 부분을 정리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벅찼어요. 드디어 해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팀장은 그것을 본사에 전송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 성공.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간단하지 않았어요. 이 반도체는 단순한 기술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탄생한 결과물이었고 서로 다른 문화가 하나로 융합된 증거였어요. 일주일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영진 회의가 열린다는 내용이었어요. 데이비드와 팀장은 함께 본사로 향했습니다. 고층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긴장했습니다. 이런 자리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팀장이 옆에 있어서 마음이 놓였어요.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팀장이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설명했고 데이비드가 기술적 세부 사항을 보충했어요. 임원들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질문이 이어졌고 데이비드는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모든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발표가 끝나자 최고 경영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는 데이터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훌륭합니다. 이 반도체를 양산하겠습니다. 회의실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데이비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진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데이비드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 제품의 첫 수출 대상은 중국입니다. 데이비드는 귀를 의심했어요. 중국이라고요? 그가 떠나온 바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었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설명했어요. 미국의 수출 규제가 한국산 반도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3국을 통한 우회가 아니라 정식 수출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데이비드는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자신은 미국의 정책 때문에 중국 사업에서 손을 뗐어요. 일자리를 잃고 한국으로 왔죠.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데이비드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놀라웠습니다. 기술이 국경을 넘는 방법은 정말 다양했던 거예요. 회의가 끝나고 데이비드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이 도시에 온 지 벌써 넉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거리에 한글 간판들이 익숙했고 김치 냄새도 좋았어요. 사람들의 빠른 걸음도 밤늦게까지 불 켜진 빌딩들도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다음 주 중국 수출 승인이 공식적으로 떨어졌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반도체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는 첫 사례였어요.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우수성,
글로벌 경쟁력,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요. 데이비드의 이름도 기사에 등장했어요. 미국에서 온 엔지니어가 한국 팀과 함께 이룬 성과라고 말이죠. 데이비드는 그 기사를 읽으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은 미중 무역 전쟁의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전쟁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간 승리자가 됐습니다. 기술은 정치보다 강했어요. 국경보다, 규제보다, 갈등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이었어요.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신뢰로 뭉쳤을 때 불가능도 가능해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팀 전체가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식당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데이비드도 팀원들과 함께 잔을 부딪혔어요. 한국 소주는 여전히 독했지만 이제는 마실만 했습니다. 팀원들은 데이비드를 놀렸어요. 한국말이 늘었다고,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다고 말이죠. 데이비드는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가 데이비드에게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 기억나세요? 엄청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가 생각났어요. 모든 게 불안하고 두려웠던 그 시절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곳이 편안했어요. 이 사람들이 좋았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는 계속 말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우리 사람이에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데이비드는 회사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어요. 거리에 나뭇잎들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죠. 데이비드는 회사 건물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삼성전자 로고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어요. 넉 달 전 실리콘밸리에서 멀리 바라보던 그 로고가 이제는 자신의 소속이 됐습니다. 데이비드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어요. 건물과 로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는 미소 지었어요. 이 사진을 미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이뤘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걸,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녁에 숙소로 돌아온 데이비드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옛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쓰기 시작했어요. 오랜만에 안부를 묻고 자신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프로젝트의 성공, 그리고 새롭게 느낀 점들에 대해서요.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데이비드는 계속 미소 지었습니다. 글을 쓰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이메일 마지막에 데이비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기술이 아니라 희망을 가르쳐 줬어요.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여기서 저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고 신뢰는 사람을 잇는다는 걸 말이에요. 데이비드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데이비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의 엔지니어다. 그 말이 가슴속 깊이 울려 퍼졌어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요. 데이비드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회사에 가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생각을 하니 설렜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6개월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서울의 벚꽃이 만개했고 거리는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제 완전히 한국인처럼 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된장찌개로 하루를 시작했고 퇴근 후에는 동료들과 치맥을 즐겼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놀라울 만큼 늘었어요. 이제는 회의 시간에 통역 없이도 대부분 이해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이곳이 편안했습니다. 숨 쉬듯 자연스러웠어요. 중국으로 첫 출하가 나간 건 3월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만든 반도체 칩이 컨테이너에 실려 중국으로 향했어요. 팀 전체가 출하 현장에 나가 그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트럭이 출발하는 걸 보며 데이비드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신이 떠나온 곳으로 자신이 만든 제품이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미국의 이름이 아니라 한국의 이름으로, 규제의 틈이 아니라 정당한 경쟁력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중국 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삼성의 새로운 반도체는 성능과 가격 모두에서 경쟁력이 있었어요. 주문이 쏟아졌고 생산 라인은 풀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데이비드는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품질 관리, 생산 최적화, 그리고 다음 세대 제품 개발까지.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거웠어요. 일에 의미가 있었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데이비드는 회사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빌딩들을 물들이고 있었죠. 데이비드는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반년 전만 해도 자신은 실리콘밸리에서 막막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죠.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돌아보니 팀장이었어요. 그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시원했어요. 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데이비드, 당신은 우리에게 많은 걸 가르쳐줬어요.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보는 법을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배웠다고 말했어요. 함께한다는 것의 의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의 가치를요. 팀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그게 바로 한국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강해지죠. 그 말이 데이비드의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팀이 있었고 동료가 있었고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5월이 되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미국으로 잠시 출장을 가게 됐어요. 반년 만에 돌아가는 실리콘밸리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데이비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위로 태양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년 전 이 비행기를 탔을 때의 기분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불안했습니다. 새로운 곳에 대한 두려움이 컸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설렜습니다. 변화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데이비드는 렌터카를 빌려 실리콘밸리로 향했습니다. 도로는 여전히 붐볐고 건물들은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갑고 개인적으로 느껴졌죠. 옛 회사 건물 앞을 지나갔습니다. 데이비드는 차를 세우고 건물을 바라봤어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10년을 다닌 곳이었죠. 추억이 많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리움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어요. 이곳을 떠났기에 새로운 기회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데이비드는 작별 인사를 하듯 건물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어요. 옛 동료 몇 명과 만났습니다. 근처 카페에서였어요. 그들은 데이비드를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떻게 지내냐고, 한국은 어떠냐고 물었어요. 데이비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프로젝트의 성공, 팀과의 협력, 그리고 새롭게 배운 것들에 대해서요. 친구들은 놀라워했어요. 부러워하는 눈빛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했어요. 너 정말 달라 보여.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인다고요. 데이비드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행복했습니다. 일에서도 삶에서도 만족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냐고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이 이제 자신의 집이라고, 그곳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각자의 길이 있는 거니까요. 일주일간의 출장을 마치고 데이비드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설렘이 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데이비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돌아왔구나. 공항을 나서자 익숙한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한글로 된 간판들이 반겼고 사람들의 빠른 걸음도 반가웠어요. 이곳이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회사로 복귀한 데이비드를 팀원들이 환영했습니다. 그가 없는 일주일이 너무 길었다고 농담했어요.
데이비드는 웃으며 미국 출장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모두가 좋아했어요. 일은 쌓여 있었지만 데이비드는 의욕이 넘쳤습니다.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철의 비가 서울을 적셨어요. 데이비드는 우산을 쓰고 퇴근길을 걸었습니다. 빗소리가 좋았어요. 차분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과 바나나 우유를 샀어요. 한국에 온 후로 가장 좋아하게 된 조합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 본사에서 온 메일이 하나 있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데이비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승진 통보였어요. 수석 엔지니어로 승진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승진이라니요. 메일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진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속의 서울이 아름다웠습니다. 네온사인이 비에 젖어 반짝였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분주히 움직였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자신을 인정해 준 겁니다. 능력뿐 아니라 노력도 헌신도 봐준 거였어요. 데이비드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감동이었어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팀 회의에서 승진 소식이 발표됐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축하한다고 당연한 결과라고 말해줬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는 농담했어요. 이제 정말 한국 사람 다 됐다고요. 데이비드는 얼굴이 빨개지며 웃었습니다. 팀장은 데이비드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제자를 바라보는 스승의 눈빛이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단풍이 들었고 하늘은 높아졌어요. 데이비드는 1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게 낯설었던 그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여유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행복했어요. 진정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데이비드는 서울 시내를 혼자 거닐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지나 인사동으로 향했어요. 거리의 화랑들이 흥미로웠고 전통 찻집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데이비드도 한번 입어볼까 생각했습니다. 왜 안 되겠어요? 이제 자신도 한국의 일부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비드는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강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물결이 반짝였고 다리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데이비드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어요. 이 공기가, 이 풍경이, 이 모든 게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강의 노을, 다리의 불빛, 그리고 멀리 보이는 빌딩들까지 한 장 한 장이 소중했어요. 이것들이 자신의 삶이었고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1년 전에 자신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데이비드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으로 갔어요. 단골이 된 김치찌개 집이었습니다. 사장님은 데이비드를 보자 반갑게 맞아줬어요. 한국말로 주문을 받았고 데이비드도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웠어요. 식사를 하며 데이비드는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란 거창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소소한 일상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구나.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데이비드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어요. 1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불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겪은 어려움, 팀원들과의 추억, 그리고 성공의 순간까지 모든 게 적혀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같았어요. 1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마지막 페이지에 데이비드는 새로운 글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였어요. 손끝이 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실패했지만 한국에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요. 과정이 중요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중요하고 배우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한국은 제게 그걸 가르쳐 줬어요. 데이비드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각각의 불빛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꿈이, 누군가의 노력이, 누군가의 희망이 담겨 있었죠. 데이비드의 이야기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하나의 불빛이었어요. 데이비드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기술은 국경을 넘고 신뢰는 사람을 잇는다. 그 말이 진짜 무슨 뜻인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걸 만드는 건 사람이고 사람을 움직이는 건 신뢰예요. 국적도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서로를 믿으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불가능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어요. 데이비드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 또 회사에 갈 겁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팀원들과 회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평범한 하루지만 그게 좋았습니다. 이 평범함이 행복이었으니까요. 데이비드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어요.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데이비드는 더 이상 미국인 엔지니어가 아니었어요. 한국의 엔지니어였습니다. 이곳에서 꿈을 꾸고 이곳에서 성장하고 이곳에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었죠. 실리콘밸리에서의 실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작은 데이비드를 더 큰 세계로 이끌었습니다. 기술은 흐릅니다. 국경을 넘어 바다를 건너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지죠. 하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건 결국 신뢰입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고 함께한다는 약속이에요. 데이비드는 그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배움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데이비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요. 그는 한국의 엔지니어입니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신뢰로 사람을 잇는 엔지니어예요. 그의 여정은 계속될 겁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